안녕하세요. 주창 고수 송지호입니다. 네, 여러분들 또 이렇게 늦은 저녁 함께 해서 감사하고요. 네, 뭐 이 시간에는 뭐 삼성 바이오 뭐 분식 회계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한번 그 짚어보고요. 우리가 삼성 바이오 통해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약 바이오 업종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릉엄마니 김쌤님, 자해분님, 그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상폐 가능성, 살아남는가 죽는가 그런 뭐 갈림길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전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 금감원에서는 이제 고의적 분식 회계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제 삼성 바이오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 문제 없다는 입장에 있죠. 그래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14일 내일 이제 최종 결정이 나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이제 최종 결정이 나오는데 주요에 나오는 그 뉴스를 이제 소식들을 지금 정리해서 딱 본다면 14일 증선위의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의혹 최종 결론 내일 하죠. 그래서 롤러코스터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제 회계 업계에서는 일단은 금감원 내부 문건 증거물이 이제 결정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정치권에서 또 이게 또 외부의 회사 내부 문건이 좀 유출됐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파급력이 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혐의는 가능성이 낮은 상태죠. 네, 일단은 이제 혐의가 갈 거라는 인식이 다 지금 확정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전에 이제 거래소에 어떤 상장하지 않고 원래는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래소에서 적극적으로 또 요청을 해서 나스닥이 아닌 이제 유가 코스피 시장에 이제 상장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거래소의 어떤 규정 원래는 조건이 유가증권에 상장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삼성 바이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서 엄청 큰 대여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욕심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까지 고쳐가면서 거래소로 지금 상장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참 논란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요청해서 상장시켰는데 지금 골고 넘어지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한국공인회계사에서는 이제 그 삼성 바이오 상장 전에는 감리가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이제 결론이 낸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제 금감원의 이제 어떤 최종 결론에서 이제 증선위에서 금감원의 손을 들어줘도 일단은 이제 당국의 책임 회피로는 이제 불가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이제 상폐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전체적인 지금 흐름에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있고요. 이제 우리가 그 내용에서 지금 쭉 이번에 5월 1일 회계 위반 통보를 한 이후에 지금 여러 차례 뭐 감리위원회 뭐 증선위까지 넘어가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발표하게 돼 있죠. 네, 이렇게 상황이 있고요. 간단하게 체크를 해봅니다. 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주요 정점은 일단은 이제 삼성 이제 금감원 입장에서는 이제 바이오 에피스 삼성 바이오 회사의 지금 현재는 이제 관계사로 돼 있죠. 그래서 바이오 에피스라고 있어요. 이런 설립 당시에는 어떤 흐름에서 보면 그때 종속 회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012년부터 관계 회사로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종속 회사로 있다가 변경된 문제를 가지고 지금 걸고 넘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삼성 바이오 측에서는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 설립 당시 원래 바이오젠하고 이제 5대5로 50대50으로 설립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이오젠에서 어떤 리스크가 크잖아요. 바이오 쪽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85대15로 이렇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설립이 됐고요. 바이오 에피스가 설립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2015년부터 이제 바이오 시밀러 국내 승인이 되면서 이제 호재가 생겨서 해계 처리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전에는 2012년까지는 이제 종속회사로 갖고 있다가 이제 종속회사 2015년부터 어떤 관계사로 해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종속회사하고 이제 관계사하고는 상당히 어떤 이익면에서 어떤 가치면에서 달라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2012년 4년까지는 종속회사로 두고 어떤 이제 그 바이오 에피스가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관계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이익면에서 같이 연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호재가 되면서 해계 처리하면서 2015년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이제 이익을 확대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어떤 이제 회사 가치를 이제 극대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일단 잠깐 언급하고요. 넘어가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그룹의 지분 구조를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 가족 이건희 회장, 홍난희 씨가 있고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네, 어떤 삼성물산 관련 지분에서 이부진, 이서연 이렇게 지배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제 오너 출자가 핵심은 이렇게 이제 구조만 일단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최정점에는 이제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로 아래에 있고요. 여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삼성물산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정점은 이 삼성물산에 있습니다. 물산에 있고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일단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동안 이제 전체 흐름을 보려면 일단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떤 지배구조 흐름을 봤을 때 이제 하나씩 이렇게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배구조를 한번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는 이제 삼성물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1대, 2대의 주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생명은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관계회사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구조만 보셔도 좋겠고요. 여기에 이제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여기에 이제 15% 어떤 지분을 갖고 설립하면서 이제 콜옵션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콜옵션도 이제 나중에 이제 숨겼다가 이게 이제 어떤 걸리죠. 금감원에 걸린 상태고요. 이런 구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이 이렇게 구조가 됐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는 뭐 평이한 내용이죠. 근데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그동안 이제 삼성그룹 이제 지배구조 하면서 그 문제가 됐던 부분이 그 전에 이제 제일모직하고 이제 삼성물산하고 어떤 합병이 있었죠. 그 당시에 흐름에 합병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삼성물산이 지금 현재는 이제 삼성물산이 이렇게 최대 주주로 있죠. 이렇게 최대 주주로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이 지금 삼성그룹의 최대 어떤 지배구조 정점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전에 이제 제일모직 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삼성물산 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합병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모직에는 삼성물산에는 어때요? 이재용 자녀들이 현금으로 가지고 지분을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죠.
워낙 덩치들이 크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한번 합병을 제일 1차를 하죠. 어떤 이제 에버랜드 쪽을 에버랜드 쉽게 말해서 이제 쉽게 설명드릴게요. 에버랜드의 비상장 주식이었죠. 에버랜드에서 여기에 이재용 관련해서 지분을 키우죠. 쉽게 말해서 그 전에 이제 이런 뭐 500원짜리를 쉽게 말해서 500원짜리 한 주당 500원짜리를 엄청나게 뻥튀기 시키는 거죠. 에버랜드 지분을 비상장 주식을 엄청 값어치를 어떤 크게 해서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고용 승계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거기서 이제 최대 주주로 해서 이재용을 이제 작업을 한 거죠. 이재용 에버랜드를 통해서 제일모직을 흡수 합병하면서 여기에 이제 어떤 최대 주주로서 이재용 관련 이재용부터 해서 이부진, 이서영 그렇게 다 포함시키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회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쉽게 말해서 가치를 뻥튀기 시키는 거죠. 가치를 뻥튀기 시키는데 확대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아래에 있는 이제 삼성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에 이 자체로는 어떤 가치를 높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이 어떤 계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회사의 가치를 이렇게 이제 어떤 가치를 뻥튀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자회사에 삼성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를 가치를 이제 있던 이제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회계법인하고 함께 이제 안진 회계법인이라고 해요. 그 회사하고 같이 이제 어떤 가치를 높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피스를 높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래서 여기에 삼성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를 가치를 올려서 관계사로 변경해서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제일모직이라는 회사의 가치가 삼성물산보다 커져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크게 만들어서 이제 합병했을 때 이렇게 합병 비율에서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일모직 한 주에 삼성물산 0.35주로 합병시켜버려요. 그렇게 해서 여기 제일모직을 최대 주주에 있는 이재용의 지분을 어떤 지분 가치를 확대시켜서 이 삼성물산에 합병되면서 어떤 삼성물산 지분까지 가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일모직 지분으로 삼성물산의 지분을 편입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엄청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삼성물산 최대 주주가 있는 삼성전자를 이렇게 해서 지배해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지배 구조를 만들어서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를 이런 식으로 전체 이렇게 가져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19.4%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7.2%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통해서 삼성전자라는 이제 거대 기업에 대해서 11.23%의 지분을 확보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삼성이라는 그룹을 지배하는 그런 작업을 펼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핵심적으로 있다는 거죠. 이 지분을 높여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삼성물산을 먹고 나서 여기에 원래 있던 지분 삼성물산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삼성그룹을 전체 다 이렇게 순환적으로 지배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밑에는 삼성 SDIS가 있고 또 삼성생명에는 삼성화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삼성그룹의 최대 정점에 삼성물산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서 삼성물산 오너물산이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16.5%를 차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합병 전에 제일모직 지분이 23.2%였는데 제일모직을 뻥튀기해서 삼성물산까지 합병한 이후에 16.5%로 해서 엄청나죠. 원래는 뭐 1대1만 하더라도 10% 이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원래는 삼성물산이 훨씬 큰 회사죠. 그리고 이부진 5.5, 이서연 5.5, 이건희 회장 2.9에서 총
30.4%의 삼성물산의 지분을 갖고 가져가면서 이런 구조를 형성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걸고 넘어지는 거죠.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뻥튀기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걸 금감을 해서 걸고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2015년에 상장할 때 회계 처리 보면 이제 원래는 정상적인 회계 처리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단기 순이익이 2015년에 2천억 정도의 이제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연속 적자가 있었고요. 결손 금액도 마이너스 5,290억, 이렇게 자기 자본도 6,443억 원 정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 자본이 6,443억 원이고 결손 금액이 5,200, 그럼 단기 순이익 까지 2천억이면 7,200 하여튼 뭐 300억 정도 되나요? 그러면 이 자기 자본을 다 까먹은 거죠. 결국은 자본 잠식에 들어가는 그런 회사인데, 그렇죠. 이런 정도 들어가면 어때요? 보통 코스닥 같은 종목들은 다 상장 폐지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어떤 회계범을 통해서 이제 뻥튀기가 작업이 들어가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를 이제 뻥튀기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분의 가치를 90.2% 확대해서 4조 8천억 원을 올리고요. 평가전 장부 금액에 대해서 2,650억을 합쳐서 이 금액을 총 합쳐서 보니까 이제 삼성바이오에픽스를 이제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총 평가액을 봤더니 이제 4조 5,436억 정도로 이게 뻥튀기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커져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편법을 통해서 단기 순이익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조 9,049억이 돼요. 여기서 보시면 이런 부분 이제 누락시킨 거죠. 콜옵션 부분을 이제 바이오젠에서 어떤 콜옵션 되는 부분을 이제 누락시켜 놓은 겁니다. 이거 숨겨놨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콜옵션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지분 가치에 대해서 어떤 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빼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숫자니까 좀 복잡한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지분 가치를 90% 더 뻥튀기해서 4조 8천억대로 올리고 장부사 평가 금액이 2,650억이었으니까 이걸 빼니까 이제 전체 평가액으로 4조 5,040 이렇게 4조 5,436억 원으로 올려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콜옵션 부분을 누락시켰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콜옵션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지분 가치에서 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누락시켰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단기 순이익을 이렇게 넣고 빼고 하니까 이제 1조 9천억 그래서 이렇게 실제 이런 식으로 편법 회계 처리하면서 1조 9천억이라는 회사로 변경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결손 금액도 플러스로 1조 6천억 원대로 보내고 또 자기 자본도 2조 7,700억 원으로 지금 완전히 회사를 탈바꿈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건 거의 분식 회계한 거나 지금 다 눈을 보면 다 우리가 보더라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어떤 분식 회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정리하면 2014년 말에는 이제 삼성바이오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가 이제 4,621억 원이었는데 이거 회계 어떤 분식 회계를 통해서 쉽게 분식 회계를 통해서 4조 8천억으로 만들어 버린 상황이고요. 결국 자본도 6,600억 원에서 2조 7천억 원대로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마이너스 996억 원이었는데 갑자기 1조 9,496억 원으로 지금 뻥튀기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이 이제 분식 회계가 돼버린 겁니다.
네.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런 2014년 이제 단기 손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993억 원 정도 손실이었는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에서 이제 자회사 에피스를 통해서 종속회사 관계사로 분류시켜서 투자 이익에 대해서 4조 5천억 원대를 둔갑시키면서 자회사 가치를 뻥튀기 시켜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관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이 플러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익이 에피스의 이익을 플러스 시켜서 1조 9천억 원대로 탈바꿈 시킨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효과는 결국 이렇게 올렸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모직의 지분을 제일모직의 자회사로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상당히 뻥튀기 해버린 거죠. 그래서 4조 몇천억짜리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일모직의 어떤 지분 가치를 높여가지고 삼성물산과 합병할 때 이제 주식수를 비교가 이제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이쪽이 훨씬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일모직 한 주에 삼성물산 0.35주로 이렇게 합병이 돼버리면서 결국은 이제 제일모직의 어떤 이제 이재용 그런 삼성그룹과의 오너들이 이를 통해서 이제 삼성물산을 이제 이렇게 합병을 통해서 지분을 확대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확대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제 삼성그룹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이렇게 뻥튀기 된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내일 결정된다는 거죠.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교육 시간에 가끔 이걸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랫동안 같이 했던 분들은 제가 교육에 이렇게 그때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이제 그 합병할 때 말씀드렸죠. 대기업들이 어떻게 회사를 지배하는가, 세금을 내지 않고, 조 단위의 세금을 내지 않고 어떻게 회사를 먹는가. 결국은 이렇게 이런 삼성전자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를 회사를 만들어요. 하나를 회사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만약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있으면 이 하나를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작업을 시키는 거죠. 작업시켜서 결국은 여기에 삼성전자 위에 있는 최대 주주로 있는 그 회사를 이런 식으로 합병을 통해서 또 어떤 지분 인수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적자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 적자죠. 이제 바이오 업종이 이제 계속 적자일 수밖에 없죠. 근데 어느 날 합병 전에 이렇게 갑자기 이익이 1조 9천억으로 증가되는 그런 힘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끝나고 나서부터는 또 적자로. 누가 봐도 이제 어떤 분식 회계라는 것을 딱 보이죠. 그래프로 보면. 딱 현재 상태를 보면 참 내부자라는 영화가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 백윤식 이 배우는 제가 보기에는 회계법인 쪽인 것 같아요. 회계법인하고 회계법인 쪽이 하고 또 누군가 모르는 제3자 당국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삼성의 내부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부자에서 이런 식으로 백윤식 역할하는 그런 설계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안진 회계법인이 이번에 또 같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 회계법인도 대우조선 해양하고 또 연관돼 있죠. 그래서 대우조선 해양하고 연관돼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때 대우조선 해양 분식 회계할 때 그런 부분에서 설계를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화 내부자가 생각나서 이제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보면
뭐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은 뭐 아무 피해가 없겠죠. 일단은 승계는 완료됐고 승계는 완료됐기 때문에 뭐 삼성바이오라는 회사가 뭐 어떻게 되든 어떻게 되든 뭐 상관이 없죠. 이미 삼성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관이 없죠. 어차피 삼성물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용 부장은 승계 작업 완료됐고 게임이 끝난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끝났고요. 뭐 불러가서 조사는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조사를 받았더라도 본인이 했다고 하겠습니까? 일단은 안 했다고 하겠죠. 결국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회계법인이라든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처리한 일이다. 자기는 본인이 모르는 일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다. 그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삼성하고 이재용 부회장 쪽은 이제 피해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만 이제 손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식회계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일단 고의성은 여러분들도 보시더라도 느끼는 부분이에요. 일단 고의성 이미 이제 정치권에서 내부 문건을 걸고 남아왔기 때문에 일단 고의성은 어떻게 눈으로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 하지만 만약에 결국은 이제 개인 투자들만 손해인 것 같아요. 분식회계 이제 분식회계 정지 사례를 본다면 이제 사상 뭐 이것보다 더 크게 터트린 회사가 이제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2016년에 7월부터 어떤 지난해 10월 달까지 1년 3개월 정도 거래 정지했지만 상장 폐지되지 않았죠. 더 심각하게 했던 이 대우조선해양도 상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도 편입이 유지됐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코스피 200에서 탈락하게 되면 어떤 지분 기관들의 그런 펀드 자금에 어떤 펀드라든지 어떤 투자 상품에 대해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일단 편입이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이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분식회계를 했죠. 그래서 한번 걸렸는데 일주일간 거래되고 상장 폐지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기업 실적 그러니까 어떤 상장 폐지 실질 그 적격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으면서 일주일 만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됐다는 거.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본다면 일단은 이제 거래 정지는 되더라도 결국은 이제 어떤 상장 폐지까지는 그런 부분이 희박하다는 부분을 일단 사례를 통해서 일단은 말씀드려보고요. 전체의 흐름 보면 일단은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이번 무혐의는 처리는 안 될 거고 워낙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박영진 의원님이 내부 문건을 언론사에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겠다는 거를 보였기 때문에 자체 평가액이 3조 원이었는데 시장 평가액을 8조 원으로 이렇게 계류율이 정적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무혐의는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혐의는 이제 인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의적 회계 분식이 있다는 증거가 딱 돼버렸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시장이 이제 급락에 나왔고요. 이 문건에는 이제 결국 이제 바이오젠이 콜옵션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를 사전에 반영해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근거물 주장과 있죠. 일맥상통한 상태입니다. 콜옵션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죠. 결국은 이제 삼성바이오를 세계 처리해서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 회사가 원래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저도 언론에서 많이 그때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이걸
저 국내 코스피 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규정까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렇게 이제 어떤 입안 소지로 통해서 나더라도 이제 당국의 책임론은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2015년 당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를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금감원에서 이탁받은 그 공인 회계사에 대해서는 회계사에서 에는 말하는 부분은 결국 이제 그 금감원에서 이제 이탁받은 이제 한국 공인 회계사에서 이제 그 감리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당국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어떤 상태로 가기 어려운 구간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특별 감리 이후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 그때 거래소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규정까지 개정했던 이제 금감원 자본시장 국장이 현재 그 증선이 상임위원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했는데 어떤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유가시장으로 상장시킨 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당국도 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상장 폐지 가능성은 일단 여러 저항을 보다도 거의 없는 상황인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일단은 이제 조치는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어떤 고의성이 지금 다 거의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검찰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일단 거래 정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 정지 이후에 이제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데 현재 보면 어떤 고의성으로 판단되더라도 이제 기업 가치를 보고 지금 가치가 지금 시가총액 지금 지금 그 전에 뭐 메디까지도 올라갔죠. 뭐 3, 4위, 4위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시총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지금 떨어졌어도 그래서 시총 10위 안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파급력이 크고 어떤 이제 앞으로 뭐 삼성에서 바이오 쪽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죠. 핵심 사업을 키우고 있고 핵심 사업으로 키우고 있고 정부에서도 어떤 지금 현재 뭐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회사를 또 죽이게 되면 상당히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가 들고 있는 수량이 1,500만 주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75%는 이제 삼성 관련 회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 1,500만 주. 그러게 되면 현재가가 31만 3천 원이니까 거기에 하면 거의 지금 보더라도 50만 원 정도 있었으니까 50만 원에서 빠진 거 생각하면 한 엄청난 거죠. 50만 원이 빠졌으면 뭐 7조 5천억에서 지금 상황을 4조 5천억까지 빠져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림보다는 3조 5천억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7조 얼마에서 그 안에 또 2조 원 정도 손실나서 어려운 구간인데 4조 5천억이 사라지게 되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삼성, 중공업도 어떤 그런 부분에서 뭐 이런 피해가 생기면서 살려줬던 그런 생각 나는데 결국은 이제 흐름 봤을 때는 쉽게 상장 폐지 가능성은 거의 없는 희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만약 이제 분식회계 이제 나가게 되면 이제 절차상 우리가 배울 점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내년 3월, 4월 정도에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이 있죠. 그때 못 내는 기업들이 또 한 20개 정도 나올 거예요. 또 그러게 되면 또 상폐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일단 이제 증선이가 이제 검찰에 고발 통보 조치를 하게 되면 검찰 기소 확인될 경우에 이제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해요. 이제 결정하게 되면 뭐 거래 정지되는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걸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인지를 봐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최근에 그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심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거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만약에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여부 결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심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보고 아니다 그러면 일주일 만에 단기간에 이렇게 진행되고요. 근데 대상이다 그러면 좀 시한이 또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시한은 1차로 한 번 연장이 가능하고 이제 심사항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거래정지는 해제되고 이제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은 다시 20일 동안 이내에 또 심사위원회를 열어요. 그래서 상장 폐지 여부 개선 기간을 부여할 건지 결정을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사 대상 결정되더라도 일단은 개선 기간을 부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심사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기업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가, 재무는 안정한가, 경영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텐데요. 심사 여부 심의할 때는 필요에 따라 한 번씩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기업의 계속성은 지금 어떤 내용과는 좀 관련성이 좀 적죠. 그래서 재무 안정성도 그렇고요. 경영 면에서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있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또 1년에 뭐 감사보고 제출할 때 못 내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결국은 제약바이오 종목을 이제 우리가 선별적으로 투자가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가 있는 종목, 임상 관련해서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셀트리온도 지금 3분기 실적이 쇼크가 나왔죠. 이익 면에서 감소가 나와서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전체 트룩시마가 어떤 유럽 쪽에서 어떤 약가 인하를 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 시뮬러 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좀 경쟁이 심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이익이 이제 줄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트룩시마 약가 인하 그리고 공장 제1공장이 어떤 수리하면서 좀 가동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증설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1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익이 줄었다는 부분.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은 결국은 지금 미국 쪽에 지금 트룩시마하고 허즈마 쪽이 지금 이제 접근하는 거고요. 램시마는 이제 유럽 쪽에 들어간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 얼마나 어떤 매출이 형성되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현재 구간에서 보면 일단은 여러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이제 셀트리온도 지금 실적 면에서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2019년 정도 하반기 정도에부터 다시 좀 개선되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내년에 좀 나아지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장 폐지 되느냐 마느냐 그러겠지만 2019년에는 좀 양쪽 회사가 좀 개선되는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2019년 하반기에 될 때까지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선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네. 후아후아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정리된 내용을 한번 다시 우리가 체크하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전에 이제, 코스닥이 올라왔던 부분은 이제 코스닥 지수가 저평가 매력에 부각되면서 올랐었고, 그리고 셀트리온이 코스피에 이전하면서, 이전 기대감으로 올랐었죠. 그리고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서 바이오 쪽이 랠리가 펼쳐졌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4월달까지 펼쳐졌는데 내년에는 좀 이런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이제 셀트리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최근에
메디톡스라든지 그런 회사들 보면 어때요? 보톡스 부분에서 좀 주춤한 흐름 보였었고, 또 임플란트 그런 부분에서 또 성장이 좀 둔화되는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2018년도 상반기처럼 이제 막 랠리를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되기 전까지 이제 단순 기대감으로 올랐다면은 이제 어떤 이제 결과에 따라서 기대감, 그래서 어떤 임상에 대해서 기대감이었다면 이제는 그 이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임상 결과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예상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가시성이 높은 기업들로 우리가 좀 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웅제약이라든지 이제 한미약품이 이제 어떤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죠. 네, 좀 많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가 신뢰가 좀 깨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게요. 그래서 이제 대웅제약, 한미약품을 잘 올려놓고 우리가 어떤 기준 삼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임상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것 같아요. 기대감으로 갔다면 임상 결과. 이제 우리가 이제 큰 흐름에서 본다면 그 전에 제가 어떤 임상 관련해서 제가 어떤 도표를 많이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전에 2019년으로 넘어가면 2019년, 202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동안 어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임상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이제 가시화되는 가시화. 임상 구체화되면서 임상 2상, 3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지금 2019년, 20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멘텀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예전하고는 달라진 어떤 연구 개발 그런 어떤 모멘텀이 아직도 살아 있고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진통 과정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큰 흐름에 본다면 이제 2015년 이전에는 이제 국산 신약 허가 건수가 거의 한 건 보기가 불가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2건 이상 이제 신약 허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미약품도 있고 유한양이 최근 뭐 1조 원 넘는 그런 대규모 수주를 했죠. 그 동아 ST, 중해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다양한 업체들이 지금 기술 수출 성과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2015년 그때 넬리하고 현재는 그때하고 지금 펀더멘탈 상황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부분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과거가 달랐던 점은 최근에 크리스탈 같은 경우도 어때요? 유상증자와 또 전환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이제 끌어오고 있죠. 계속 대규모 자금. 그래서 투자 환경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돈을 통해서 임상하게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대규모 글로벌 임상이 환경이 조성된 점은 예전하고 다르다. 2015년 넬리하고 지금 현재 상태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반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3분기에 뭐 실적이 그랬지만 이미 이제 예고된 어떤 예상치보다 좀 쇼킹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일단은 좀 예고된 부분도 있었긴 했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해서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트룩시마가 이제 12월 정도에 나오죠. 승인 나올 예상이고요. 트룩시마, 허즈마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약이 얼마나 미국의 침투가 들어가느냐, 미국의 지금 승인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삼성 바이오 로직스도 당연히 그런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체크하고요. 결국은 이제 실적적인 면은 또 있겠지만 이제 재료가 되는 부분이 이제 2019년 어떤 재료가 있는가 봤을 때
아래쪽부터 볼게요. 신라젠 지금 팩400 가남 글로벌 임상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글로벌 임상 중간 발표가 이제 예상되는 상황이 이제 내년 1월부터 해서 3월 사이에 발표가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신라젠뿐이 아니라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바이오 업종에 상당히 어떤 호재성으로 인식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넥신이 어떤 하이루킨에서 고용함 어떤 플랫폼 기술 통해서 여러 가지 임상 재료 많이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죠. 제넥신. 그래서 국내 임상 결과 발표가 내년 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가 있고요. 대웅제약, 나포타가 미국 허가 신청이 있고요. 그 메지온이 이렇게 미국 임상 관련 3상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재료가 나오는 기업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제넥신, 신라젠, 메지온, 대웅제약. 근데 이런 부분이 예사도 있지만 관련해서 동종 바이오 업종에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되겠죠. 그리고 바이로메드가 대표적인 유전자 치료제 기업이죠. 그래서 내년 6월 정도에 지금 VM202 미국 임상 3상 결과가 있습니다. 뭐 당뇨병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임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많죠. 그래서 VM202 관련해서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바이로메드가 지금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재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서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아까 보신 것처럼 일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증선이 재감리 결과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해소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일단 봐야 되겠고요. 이제 한미약품은 이제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적인 대표적인 플랫폼 기술이죠.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신약 물질이며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신약 물질, 뭐 이쪽 이암이었던 폐암, 간암, 다양한 신약 물질을 좀 변형해 이렇게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과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제 매출로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한미약품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요. 네. 실적으로 보면 동아 ST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내용을 봤고요. 그래서 한번 바이로메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고 바이로메드 18만원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 바이오 관련해서 그 해계 논란을 통해서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이제 관심을 가져볼 종목 중에 이제 바이로메드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26만원대를 어떤 고점으로 형성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26만원을 계속 올라오면 저항을 받는 모습이에요. 26만원대 26만원 그리고 18만원대 진입하면 저점 형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최근에 이제 시장 급락 내려오긴 했는데 18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8만원 형성되는 흐름에서 딱 보면 이 종목 이제 18만원을 이제 벗어나면 안 되겠죠. 18만원 저점에 최근에 17만 5천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17만 5천원 벗어나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26만원 선을 항상 찍었기 때문에 최근에 어려운 구간에서 내렸다가 다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반등해서 이제 올라가고 또 삼성 바이오 관련해서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다시 올라가주면 26만원을 큰 그림에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과 고점이 지금 딱 어떤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추세선상에서 지금 아래쪽으로 꺾여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지금 21선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렇게 타고 있죠.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 올라가주는 흐름이 중요한데 만약에 더 밀리면 이 하단부 하락 추세의 상단부 내일 만약에 삼성바이오 관련해서 일단은 이제 분식 회계가 인정될 가능성은 이제 확정적인데 어떤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충격이 온다 그랬으면 이런 라인에서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하단을 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밀림의 이 상황에서 그 이후에 다시 반등 나오면 여기에 이런 파동을 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점을 높이면서 가져야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낮아 있기 때문에 저점을 높여야 되겠죠. 만약 올랐다가 조정 나와서 5일선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5일선이 내려온 상황에서 쭉 올라오면 지지받고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어떤 저점을 만들어 놓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처럼 예상해 볼 수 있죠. 이때 내려오고 올랐다가 이런 저점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인데 올라서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반등해 가야죠. 근데 여기서 또 내려오면 아직도 이제 하락 추세라는 걸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년 1분기에부터 이제 1분기 정도에 이제 재료가 나오니까 올라가지만 기대감으로 올라가겠죠. 나중에 이런 부분은 이제 재료와 함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에서 이 선을 벗어나는 흐름이 나와야지 하락 추세가 끝나겠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파동 타고도 있으니까 여기를 벗어나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좀 더 강하게 올라갈 때 보면 이 60일선을 올라타는 흐름이 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60일선을 타고 올라가주는 흐름이 중요해 보입니다. 거의 이제 수렴해 놓은 상황에서 밀리니까 밀려나는데 다시 재차서 여기 60일선을 돌파하고 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저항대를 돌파하기 때문에 좀 더 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지금 아직까지는 추세가 아래쪽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어제 같은 시장 하락할 때도 21선을 지키는 흐름에 그동안 이제 쭉 추세가 타고 내려오다가 추세에서 벗어나면서 올라온 모습이죠. 올라오면서 하락줄 벗어나니까 이제 21선을 지금 갭 상승하면서 21선을 지금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1선 종가상 밀려내려면 안 되겠죠. 오늘 좀 그래서 21선 지지 그래서 여기서 움직여줘야지 이 61선은 올라타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20선은 중요한 어떤 이제 디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가격 볼 수 있겠죠. 잠깐 체크를 했고요. 바이오 업종 이렇게 체크를 하고 주요 업종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경협주는 재료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북미 고위급 회담 재료를 기다리고 옆으로 지금 행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는 아까 말씀대로 제가 전략을 말씀드린 대로 체크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IT 쪽은 일단 디스플레이 쪽이 지금 이제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있고 최근에 실적 발표하는데 3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일단은 LG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중국 강조 발주를 하면서 3분기 실적이 어떤 이제 긍정적으로 좀 괜찮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또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제 기대감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OLED 관련해서 관심을 이제 가져볼 흐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올 걸 예상해서 이제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OLED 쪽을 어떤 관련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재 쪽 움직였으니까 장비 쪽도 지금 반등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아직까지는 이제 반등을 지금 죽은 구간인데 좀 더 이제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죠. 디스플레이 쪽이 좀 그나마 지금 좀 긍정적이고 이제 OLED 관련 투자가 2019년부터 2020년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장비나 나중에 소재 업종에게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 가져야 되겠고, 또 어때요? 곧 있으면 2019년 1월 달에 1월 초에 어떤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가전 박람회가 있죠. 네, 그기 전에 이제 미리 움직이는,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에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폴더블 관련 폰, 또 자율주행 그런 관련해서 섹터를 관심 있게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뭐 전기차는 일단은 2차 전지는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고요. 이제 MLCC가 지금 바닥권을 잡느냐 마느냐 그런 과정이 있어요. 5G 지금 간혹가 지금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곧 저점 찍고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흐름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선주 이제 반등 나왔는데 유가가 좀 빠지는 흐름인데, 유가가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조선주는 더 강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인프라 투자 쪽은 중국 관련해서 좀 투자 소식이 전해지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미국 관련해서 이제 그 굴삭기 그 부품주는 가끔씩 한 번씩 움직이는 흐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요.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보면 뭐 엔터 지금 이제 5G 시대 가면 들어가는 이제 엔터 미디어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강한 흐름 보였는데, 엔터 미디어 쪽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고요. 아직은 중국 소비 쪽은 이제 카지노 쪽만 일단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카지노 업종, 카지노 쪽만 일단은 관심을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엔터, 제약바이오는 어떤 신약 그 재료가 나오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만 봐야 되겠고, 의료기 쪽은 좀 실적 성장되는 보는 그런 기업들, 최근에 이제 아이센스 같은 그런 기업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우리 사람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온 모습이에요. 이제 테슬라 쪽에서 이번에 좀 괜찮았죠. 네. 테슬라의 모델 3가 출하량이 엄청, 모델 3 테슬라 쪽 전기차 어떤 판매량이 많이 증가하면서 거기에 좀 수주 물량 그리고 되면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우리 그 만도 쪽에 그런 지분했던 우리 관련 센서 분야, 만도의 센서 분야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도 쪽에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제 앞으로 증설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성장해 나갈 것 같아서, 결국은 이제 3분기부터 해서 2분기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익 성장이 계속, 이익과 매출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1선 저항이 형성되어 있는데, 내일 아마 이제 오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 증권사 리포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을 돌파해 준다면은, 내일 정도 21선 돌파해 준다면, 갭상승에서 올라와 준다면 일단은 이 자리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확보해 놓은 그런 가시권에 33,000원 라인에 가시권이 형성될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좀 더 어떤 수급으로 봐도 이제 기관이 좀 들어온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시장이 좀 안정화 된다면 이 33,000원은 한 번은 다시 이렇게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일단은 말씀드린 4만원 정도에서 이제 어떤 저항이 형성돼 있고, 매물대로 이제 36,000원이기 때문에 여기 따라서 이제 큰 그림에서는 이제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전기차가 확대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그러게 되면 매물대로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4,000원의 강한 매물대 이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나중에 이제 어떤 계단식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 뭐 100만 주 막 그렇게 털지면
이상 터져주면 한번 찍쭉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 네, 어느 정도 계단식으로 봐야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도 지금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오늘 흐름에서 일단은 좀그 21선과 120선까지 해서 예, 돌파하고 올라간 점은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예, 기관이 한 64,000주 들어오고 외국인이 한 23,000주 정도 들어오긴 했는데 공매도는 34,000주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한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에 돌파 올라온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자리에 52,000원대 뭐 매물이 있고 이때 56,000원 매물이 있긴 한데 네, 이런 가정을 이제 어떤 상승과 조정과 또 반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짧게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21선을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와서 어떤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예, 포스코 캠텍은 뭐 추세를 말씀드린 60일 120선에서 추세를 계속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지금 이 곧 저점, 이 라인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이 라인을 지키고 다시 120선, 25일선을 이렇게 올라가는 다시 흐름을 보인다면 좀 긍정적인 흐름이 되겠고요. 좀 21선을 돌파해야지 좀 더 이제 어떤 추세를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보면 일단은 여기에 있는 120선, 5일선 자리를 올라타는 흐름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LNF 어떤 이제 하락 추세에서 좀 벗어난 흐름 보이면서 지금 올라가 20선 돌파하고 올랐다 61선에 저항받고 다시 내렸거든요. 20선 다시 지지받았으니까요. 이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수렴해주고 돌파해준다면 상당히 이제 추세가 하락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전체 양극재 NCM 쪽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 기업이죠. 그동안 이제 코발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런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후성은 지금 추세 지금 하락해서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이제 바닥권을 저점을 좀 높인 점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올라주고 21선을 한번 타주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포인트가. 그래서 21선 타주고 그러면 좀 나을 것 같고요. 이 후성은 전해질 2차전지 전해질 관련해서 배터리 전해질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니까 증설을 통해서 좀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죠.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후성 이렇게 봤고요. 네, 바이오 종목 중에서 보톡스 관련 이거 들고 계신 분이 있어서 메디톡스는 보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이제 하락에서 이제 반등해서 올라왔으면서 21선을 돌파했죠. 올라와서 그 다음 저항이 61선이니까 61선까지 갔다가 한번 저항을 받은 모습이죠. 저항을 받았고요. 그래서 다시 21선에서 지금 지지받고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 21선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이거 벗어나면 다시 하락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리스크 관리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고 저항은 60선이니까 여기 지지받고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돌파해주면 좋겠는데 다시 내려오면 이런 과정 20선 지지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통해서 돌파하면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과 지지와 저항, 돌파 이런 과정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선 또 올라오면 또 저항이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뭐 호재성이 와서 좀 거래가 실려서 간다면 바로 5일선을 타고 갈 수도 있겠죠. 5일선을 타고 쭉쭉쭉쭉 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가 가장 뭐 좋은 흐름이겠죠. 5일선 타고 가게 되면 오랫동안 가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역배열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올라오게 되면 이런 자리는 또 저항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OLED 장비죠. LCD 테크. 네, 60일선 돌파 이후에 뭐 시장 흔들려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일선 지지의 흐름이 중요하겠고요. 뭐 시장이 뭐 이상한 흐름이 급락이 났다면 21선에서 21선 이쪽 방향으로 방향 털렸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락해서 털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타고 가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좀 수급 들어왔다가 주춤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1선을 단기로 보면 짧게 보면 이 61선을 잘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길게 보면 20일, 60일 이렇게 어떤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보고 대응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밀리더라도 21선 지켰기 때문에 21선을 잘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올라오면 이 자리 뭐 36,000원대 이런 자리는 좀 어떤 저항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겠죠. 코롱 인더 같은 경우 코롱 인더 지금 21선 돌파하고 올랐다가 매물대 지금 저항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내렸다가 지금 21선 지금 지지받거든요. 그래서 21선을 벗어나면 리스크 관리 필요하고요. 이런까지 올라왔을 때는 다시 이런 61선에서 지금 저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1선 가격대. 그래서 61선 쉽게 말해서 60일 동안 들고 있는 사람들 평균 매수 가격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이제 저항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21선 지지받고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중요해 보이고요. 이런 부분 저항이 형성되어 있고 아직도 이제 120선, 60선 아래쪽이니까 저항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거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상당히 터져야죠. 여기를 돌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오면 저항이 형성돼 있고 조정 나오면 21선 방향 이쪽으로 돌리면 그때는 또 조정받으면 또 어떤 간신권에서 21선을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락했다가 21선 상승하니까 좀 올랐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방향이 턴하는 흐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SKC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SKC도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해서 지금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5일선을 쭉 타고 가는 흐름에서 쭉 60일선을 만났을 때 여기를 돌파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때 거래가 좀 실어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도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큰 추세에서 돌리려면 좀 계속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이런 OLED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비아트론도 21선 저항에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완전히 역별에서 아직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추세적으로 이렇게 딱 돌려놓고 만들어 놓고 간 이후에도 공략해 봐도 되겠죠. 안정권으로 본다면 나중에. 네, 5G 관련해서도 지금 5일선 타고 쭉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5일선 벗어나면 좀 어떤 좀 끊어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을 잘 체크해야 되고 20선도 지금 잘 체크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 엔터주는 SM은 61선을 올라가는 흐름이 중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밀리를 내려면 안 좋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60선을 올라가 주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다시 밀려내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아래쪽 달로 올라줬는데 일단 투신이 좀 매도한 흔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부분. 예, 그래서 전체 120선을 벗어나면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벗어났다 올랐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벗어나면 안 되겠죠. 네, 스튜디온 드래곤은 지금 60일선에 막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20일선 지지받고 있는데 다시 60일선을 돌파 흐름이 나와야지 좀 더 다시 2차 상승,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이 기대가 되죠. 근데 하지만 12만원대 가게 되면 상당히 좀 저항이 봉우리가 너무 많이 형성되기 있어서 저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12만원대까지 가게 되면 좀 부담된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네, 화장품주는 좀 더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주는 의미 나와야지 좀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죠. 네, 지금 계속 저항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 돌파 흐름이 벗어난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배열도 이제 있죠. 그래서 20일, 60일, 120선에서 정배열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지금 꺾어 내려가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배열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금 지금 쉽게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지지받고 지금 추세를 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벗어나면 좀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21선이 중요한 지금 생명선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것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페트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최근에 저점 라인까지 이렇게 딱 형성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올라가주면 어떤 이제 바닥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재차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결국은 21,250원 정도는 지켜주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밀려 내려가 되면 어떤 고개를 숙여버리기 때문에 이 저점 지금 지키면서 올라가 주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일단은 HLB 같은 경우도 임상 재료가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저점이 일단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반등 나오면 여기서 올라오면 좀 저항이 올라오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황을 벗어난 흐름이 나와야지 추세가 완전히 바뀔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만원 선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추세가 이렇게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올라오면 저항이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크리스탈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이제 종가상에서는 일단 형성된 점 긍정하는데요. 일단은 저점이 아래 내려와 있죠. 그래서 종가 측면에서는 이렇게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추세에서 이 하락에서 최근은 내려왔던 이 추세를 벗어난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추세 확인한 이후에 나중에 어떤 올라타는 흐름을 확인한 이후에 어떤 그 추매를 한다든지 그런 전략이 좀 더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대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이제 수렴한 이후에 시장 삼성 바이오 때문에 밀려내렸는데 그런 부분 아쉽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렴 패턴에 깨져서 내렸기 때문에 다시 여기를 돌파해 준다면은 상당히 어떤 세력들의 어떤 매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 21선과 60일선을 돌파 흐름이 나온 흐름을 확인은 된다면 좀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이제 보면
이제 방향이 바뀌어 나갈 수가 있어요. 정배열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벗어나 올라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21선 이 방향 아랫방향 다시 올라오면서 이 방향을 돌리면서 61선도 쭉 아래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겠죠. 최근에 120선도 쭉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정배열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타고 방향을 턴해서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저항대 눌림목 주고 이렇게 타겠죠. 네, 네.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안 되겠죠. 네, 좀 더 타게 되면 반등했다가 타게 되면 안 되겠죠. 추세를 또 이어가도 더 조정이 길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저점이 아래쪽에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인바디 대덕 GDS까지만 하고 오늘 시장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신 것처럼 추세에 여기가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수렴한 이후에 이렇게 해서 이게 타고 가져주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10월달 급락이 나오면서 밑으로 내려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좀 많이 들고 있잖아요. 여기 보신 것처럼 매물대 막대. 그래서 쉽게 말해서 5일 동안 20일 동안 60일 동안 들고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매도가 나오면서 쭉 더 하락폭이 컸습니다. 3만원 정도에서 19,000원대가 빠졌으니까 50 많이 빠졌죠. 30 몇 프로 빠졌네요. 그래서 반등에서 올라온 21선 저항이죠. 21선에서 이동평균선은 제가 이제 이동평균선 밑에 있으면 저항, 위에 있을 때는 지지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지받고 왔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저항이 되버리죠. 여기서 5일선 저항받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21선 저항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점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뚝 20선 돌파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단의 어떤 저점을 형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중요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21선. 일단 최근에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나왔나? 아직은 안 나왔네, 실적이. 일단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면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역별되어 있기 때문에 61선 가격대 올라오게 되면 돌파하더라도 61선 가격대에서 25,000원대에서는 또 저항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라오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씩 끊어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실적이 갑자기 어니 서프라이즈 나와서 올라온다면 엄청난 10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져줘야지 돌아가겠죠. 거래량이 실러줘야 되겠죠. 그러지 않는다면 25,000 넘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에 저항이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뭐 대덕 GDS는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모아져가고 있죠. 61선 아랫방에 얘기를 하지만 지금 모아져가 20선 올라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물을 좀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을 흐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수렴해 놓은 상황이고 올라타면 한번 시대가 나오면 이때 한번 거래가 실렸네요. 그래서 15,000원 부근에서 15,000원대는 한번 저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15,000원 가게 되면 한번 뚝 올랐다가 쭉 조정받았다가 이런 가지에서 눌림목 주고 다시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21선 이 자리에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아야 되겠죠. 계속 지지받고 올라갔어요. 여기서 벗어나서 여기서 밀려 내려가게 되면 다시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요. 여기 자리면 또 리스크 관리해야 되겠죠.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 올라타면 올랐다가 눌렸다 이렇게 가는 흐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또 상당히 또 많이 지났네요. 제덕 DGS 12월에 합병. 합병이 있네요.
몇 대 몇으로 어떤 뭐 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